네, 오건영 부부장의 예. 정말 깊이 있는 어쩜 저렇게 어려운 얘기 참 쉽게 잘 풀어주실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책도 그렇더라고요. 책도. 네, 책도 아주 읽기 편하게 그리고 호흡까지 잘 독자를 배려한 그런 길이감 이런 것들 아주 잘 표현된 책이니까요. 혹시 어려운 경제에 조금 더 쉽게 접하고 싶은 분들은 오건영 부부장의 책도 한번 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운명의 그날 네. 드디어 6G 정프로에게는 매우 아픈 손가락 아 그런가요? 통신 장비 아유. 요 얘기를 하게 되는 날이 오는군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 6G 이야기해 주실 분은요 6G 포럼 집행위원장이시죠, 인하대학교 장경희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6G를 갑니까? 가겠죠? 일단 5G도 예. 제대로 5G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예. 6G 얘기를 벌써 해도 괜찮은 겁니까? 일반적으로 한 세대가 네. 10년마다 표준화가 진행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UN 산하의 네. 표준화 기구 중에 하나가 ITU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ITU 아래서 주로 이 이동통신 관련된 규격을 국제 규격이죠. 요걸 이제 승인을 하고 표준으로 이제 승인을 하죠. 도장을 꽝 찍어서. 네. 그게 10년마다 세대가 변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 그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 5세대의 공식 명칭. 그러니까 우리도 이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공식 명칭은 뭐냐면 IMT 2020입니다. 그게 뭐냐면 인터내셔널 모바일 텔레커뮤니케이션 2020. 그러니까 2020년부터 상용화가 될 시스템이다. 이동통 시스템이다라고 공식 명칭을 ITU가 만드는 거죠. 우리가 편하게 5G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그렇죠. 공식 명칭은 IMT 2020. 예. 예전에 IMT 그거 어디서 봤는데 그 그러니까 전에도 있었죠. 4G는 공식 명칭이 IMT Advanced죠. 예. 예. 그러니까 거기서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 전에 예전에 SK텔레콤이 예. 무슨 광고하면서 IMT 뭐가 붙었던 광고가 IMT 2000인가요? 뭐 그런 거, 예,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SK텔레콤 광고를 보면서 IMT 2000이 뭐야? 뭐 그러면서 이제 그냥 넘겼었는데 이 5G의 공식 명칭은 IMT 2020, 예. 4G는 IMT Advanced.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네. 10년 주기로 하면 네. 그 5G 규격이 2018년 19년에 나온 건가요? 규격이 완성된 거는 18년 정도에 완성이 됐죠. 아 그러면 10년이면은 2028년에 6G. 6세대가 나와요. 예, 예. 그 6G가 현재는 IMT 2030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도부터 국제적으로 상용화가 될 이동통신 시스템의 규격이 6G가 되는 거죠. 예. 근데 뭐 6G는 그러면 도대체 뭐 보통 일반적으로 한 세대 넘어갈 때마다 속도라든지 뭐 주파수가 이제 달라지잖아요. 예. 큰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뭐 얼마나 좋아진다는 겁니까? 5G에 비해서. 보통은 이제 거기 여러 가지 이제 KPI라고 성능 지표가 있어요. 예. 키 퍼포먼스 인덱스라고 하는데 그 성능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10가지 넘게 있는데 어떤 거는 2배 좋아지는 것도 있고 어떤 건 10배 좋아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네. 그 4G의 그 우리가 사용하는 단말이 있잖아요. 단말의 데이터 레이트는 10mbps로 돼 있고요. 예. 그리고 5G의 단말의 데이터 레이트는 100mbps로 돼 있습니다. 10배가 증가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6G는 100메가에서 기가예요? 더 높아지겠죠.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은 6G에 대한 그러니까 4G, 5G, 6G 이렇게 넘어가면서 자, 이번 제너레이션에서는 어떤 기능과 성능을 가지고 그죠? 어떤 사양과 그러니까 사양이라고 하기보다는 유스 케이스 그러니까 어떤 시나리오, 사용 시나리오를 가지고 어떤 성능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이다인가를 먼저 정합니다. 아. 예. 그걸 일반적으로 이제 비전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6G에 대한 비전 이번에 이름을 좀 바꿨어요. 6G 프레임워크로 바꿨는데 그 프레임워크가 불과 한 달 전에 완성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주 따끈따끈하죠. 그럼 어찌됐든 2028년 정도 상영을 할 건데 예. 그 전에 여러 가지 규격을 위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예. 이 포럼이 창단된 거군요, 결론적으로. 예, 예. 이거 글로벌 맞나요? 우리 그러니까 이제 국내 포럼인데 국내 예, 포럼이에요.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6G 포럼과 같은 포럼들이 나라마다 대륙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럼들이 함께 네. 모여서 하는 글로벌 이벤트도 있고요. 글로벌 5G 이벤트, 네. 5G에서는 그렇게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6G 포럼은 그러니까 민관 포럼이죠. 네, 그러니까 네, 네. 퍼블릭 프라이빗, 그러니까 과기정통부와 함께하는 네. 민과 관이 함께하는 포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쭉 5G까지 오면서 예, 대체로 방향이라는 게 예, 그 주파수 대역은 좀 높아지고 네, 대신 이제 그 주파수 대역에서 보내는 정보량은 늘어나고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우린 잘 적응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4G 넘어갈 땐 뭐 큰 문제가 별로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여튼 그러면서 점점 유튜브도 좀 우리가 아주 잘 볼 수 있게 됐고 3G에서 인터넷도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게 됐고 네. 2G에서는 뭐 거의 그냥 음성 뭐 문자면서 요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조금 단점으로 계속해서 제기되는 게 예를 들면 그 전파의 직진성은 있으되 뭐 건물을 뚫는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휘어간다든지 여기에서 제일 걸리는 것들이 조금씩 있었으나 4G까지는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오다가 5G 오면서 특히나 5G의 그 뭐 3.8기가가 요까지는 별 문제 없고 예. 28기가죠. 27기가. 27기가. 예, 예. 요 주파수 대역대에서 너무나 문제가 생겨갖고 이건 도저히 일반 통신 이용자들이 쓸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더 대역폭이 뭐 커지거나 혹은 뭐 데이터를 많이 보내는 뭐 한 60GHz 이렇게 이제 가게 되면 네. 이거는 더더욱 그냥 정말 눈앞에 보이는 안테나 있지 않은 이상은 전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도대체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는 6G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아니 그 우리 프로님께서 네? 이 경제 쪽만 해박한 게 아니라 이 기술 쪽도 아주 깨고 계신데 많이 잃으셔서 공부를 많이 하니까. 네. 지금 하신 말씀이 아주 정확하고요. 네. 요게 이제 언더 6기가 국적으로 네. 그러니까 6GHz 밑에 쪽 대역 주파수 대역과 네. 6GHz 위쪽 대역 이렇게 네. 나눠서 우리가 보통 다룹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나 30GHz 이상의 대역을 우리가 밀리미터 웨이브라고 불러요. 예, 그런데 지금 국제적으로 27GHz 대역을 5G에 뭐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하기로 서로가 기술도 개발하고 표준도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27GHz는 엄밀히 말하면 밀리미터 웨이브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우리가 밀리미터 웨이브로 이렇게 치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금방 말씀하시는 것처럼 직진성이 강해지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 전파라는 게 반사, 산란, 회절 현상을 겪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반사, 산란, 회절 증상들이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는 내가 정보를 전송할 때 이런 그 반사된 전파, 산란된 전파, 회절된 전파들이 오히려 정보량을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레이저 포인터 아시잖아요. 네. 레이저 포인터는 그냥 직진하잖아요. 이렇게 주파수가 높아지다 보면 한 예를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중간에 방해물이 하나가 있으면 네. 그 뒤에 정보 전송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이제 그런 정도로 비유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음. 자, 이거 27GHz 밀리미터 웨이브는 사실은 5G의 5G 이동통신의 일종의 이 애드버타이징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였다. 그러고 사실은 네. 전 세계적으로 음. 이 밀리미터 웨이브를 B2C 커머셜 마켓 그 C라는 게 이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사용자들 네. 요 사용자들을 위한 B2C 마켓에서 대대적인 성공을 거둔 나라는 아직은 없습니다. 불행히도. 그래서 저는 이 통신사들이 이거 사실상 사기친 거 아니냐. 네. 왜냐면 5G 광고할 때 벌써 한 4, 5년 된 것 같습니다만 4G보다 뭐 100배였나요? 10배였나 하여튼 빠른 그래서 뭐 1초 만에 영화 다운로드 이런 거 엄청 했거든요. 근데 그
게 가능할 때는 바로 그 말씀하신 27기가 대역 때 요거를 쓸 때만 가능한 건데 물론 이제 그것도 단말기가 상태에 따라서 안 될 가능성이 네, 매우 네, 높습니다만 네. 마치 되는 것처럼 다 광고해놓고 실제로는 안 돼. 근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역폭이 좁으니까 예.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장비를 촘촘히 세워야 된다고 예.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해서 예, 예. 정프로님도 장비주 샀고 그런데 지금 그 통신사들이 투자를 안 하는 거잖아요. 예. 결론적으로 뭐 가입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것만 올려봤고. 네. 그러니까 아. 이게 뭐 이제 컨텐츠 이게 뭐 닭이 먼저나 알이 먼저나 그것도 있겠지만은 컨텐츠가 어쨌든 하락할 수 있는 네. 뭐 부분이 있어야지 대역폭이 워낙 좁으니까 통신 장비들을 예. 촘촘히 쏘면 그게 해결될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아, 그런가요? 그래도 안 될 거냐 자, 아마. 이게 네. 전반적인 이게 이런 그 환경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이게 통신 장비가 처음 나오면 가격도 비싸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능도 무르익지 않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미국이 처음에 상용화 B2C 마켓에서 상용할 때 밀리미터 웨이브로 상용화를 하겠다고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쾌지를 불렀죠. 아, 미국에서 한 3년 정도 고생 좀 한 다음에 기술도 무르익고 그다음에 장비 가격도 좀 싸지면 그때 우리나라에서 대대적으로 밀리미터 웨이브를 상용화시키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불과 1년도 안 돼서 밀리미터 웨이브를 전격적으로 그러니까 밀리미터 웨이브도 놔뒀지만 언더 6G, 예, 6 기가헤르츠 미타의 주파수 대역으로 B2C를 공격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7 기가헤르츠 대역에서 주파수를 사용해서 상용망을 구축하려고 하다 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 네, 거죠. 네, 네. 예, 그랬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 FCC라는 기관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주파수 정책과 주파수를 할당하는 미국 정부의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과기정통부의 주파수 정책국 뭐 이런 데죠. 예, 그래서 이 FCC 의장이 작년에 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5G에서 얻은 레슨을 우리가 6G 개발할 때는 꼭 좀 되새기면서 개발을 하자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서 예로 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밀리미터 웨이브 같은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자꾸 위쪽 대역으로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하셨지만 지금 언더 6기가 그러니까 6기가헤르츠 밑에 쪽은 대역들이 많이 차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100메가헤르츠 통으로 비워내기도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밀리미터 웨이브나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기본 100메가 또는 1기가를 비워내기가 그렇게 어렵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위쪽 대역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네. 사실은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밀리미터 웨이브를 B2C의 일종의 언더레이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 4G에서 5G 넘어올 때 4G 네트워크는 언더레이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깔린 네트워크이고요. 네. 그러니까 커버리지를 담당하는 네트워크가 되는 그러니까 거고. 5G 통신이 약간 문제가 생기더라도 네. 그때 다시 4G로 연결해서 언제든 사용할 맞습니다. 수 있는 네, 백업처럼. 문제가 생기는 영역 중에 하나는 시골, 음. 산간 지역. 그다음 데이터 레이트는 많지 않지만 커버리지가 중요한 지역들이죠. 네. 자, 그러면서 대도심 위주로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4G, 5G를 보면 5G가 이제 주로 먼저 구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다가 그 현상이 이제 4G와 5G가 정착이 되면 기본적으로 같이 운영이 됩니다. 현재 이제 한국에서 같이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러고 이제 6G가 나오면 그때도 4G는 살아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10년 톨이라는 게 이게 시스템이 한 세대의 시스템을 우리나라가 국토가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기에 구축하는 데만 1조가 듭니다. 초기 구축만. 네, 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최적화하고 하려면 거기서 최소한 몇 배 이상의 구축 및 운영 비용, 최적화 비용이 드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3G로 아마 되는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되죠. 네. 네. 그래서 6G가 나와도 4G는 존재할 거예요. 네. 그런데 6G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게 되면 그때쯤은 5G가 커버리지를 담당하게 되겠죠. 그 지금 현재 6G가 혹시 네. 어느 정도 주파수 대역 쓴다는 게 나왔습니까? 그래서 네.
그 레슨을 잊지 말자 하면서 예. 엔지니어건 뭐 그 각국의 그런 정부 부처들이건 예. 5G 밀리미터 웨이브로 참 곤욕을 겪었잖아요. 예, 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여러 그 정말 많은 이 굴곡이 있었습니다. 네, 예. 네. 뭐 사업권도 취소가 되고 그러면서 지금 6G의 대표 주파수 대역으로 지금 뜨고 있는 대역 중에 하나가 어퍼 미드밴드입니다. 얼마예요, 그게? 그게 7에서 24기가. 7에서 24기가. 그죠? 7에서 24기가.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주파수를 우리가 스펙트럼 케이크, 웨딩 케이크이라고 케이크를 보시면 밑에 단은 크고 그죠? 반경이 크고 윗단으로 올라갈수록 반경이 3층 작아지잖아요. 케이크 뭐 이런 거. 예, 그렇죠. 예. 3층 케이크로 예. 보면 그러니까 밑단이 큰 케이크는 낮은 주파수 대역으로 커버리지를 담당하죠. 위로 올라갈수록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 데이터 레이트, 핫스팟 이런 데에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하자 네. 하는 게 이제 그 아이디어 중에 하나죠. 그건 이제 개념적인 건데 네. 사실은 그런 개념적인 아이디어가 나온 거는 뭐 근래 나온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6G를 할 때는 5G에서 우리가 배웠던 레슨을 우리가 꼭 활용해서 네네. 비슷한 실수는 피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네. 그러니까 여기는 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 보면, 예. 이제 LTE가 2012년, 13년, 14년 그때쯤에 깔았는데, 예. 그때는 제 생각에는 3G에서 4G 넘어갈 때 거의 다 바꾸는 예. 그런 정도로 투자했고, LG가 마케팅 측면에서 뭐 짜장면 시켜신 분 뭐 그러면서 예. 완전히 선두를 점유율을 바꾸기 위해서 LG가 왕창 깐 이후에 다른 통신사들 쫓아오면서 네. 빨리 깐 거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2019년도에 또 이제 2018년 12월 달에 부랴부랴 우리가 1등 한다고 바로 5G? 그냥 개통시켜 놓고 2019년도에 이제 그런 LTE 효과가 나겠다고 그래서 정프로님 같이 통신 장비도 많이 투자해서 그때 통신 장비주들이 많이 올랐죠, 결론적으로.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교수님 들어보면은 아직 그 통신 장비가 여러 가지 레퍼런스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훈련시켜서 진정한 또 통신 장비로 거듭나야 되니까 지금 그 기간이기 때문에 언제쯤 되면은 지금 5G가 우리는 2019년에 깔다가 말았고 미국은 깐다 하면서도 아까 이제 시향착오 겪으면서 지금 막 아직 본격적으로 안 깔았고 그래서 맨날 뭐 미국에서 뭐 수주 들어오는데 아니면 인도에서 수주 들어오는데 맨날 말로만 해서 여태까지 3년 동안 이제 지켜온 거잖아요. 그러면 5G 관련 통신 장비가 특히 뭐 미국이라든지 다른 지역 아니면 우리나라 언제쯤 본격적으로 좀 깔릴까요? 자, 4G가 이제 구축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ITU, 근데 ITU-R의 표준이 승인받기 전에 3GPP라는 데 표준을 만들어서 그 승인을 ITU 가서 받는 거예요. 네. 유엔의 기관에서. 근데 그 3GPP의 이 그 릴리즈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4G만 하더라도 릴리즈가 LTE 릴리즈 10부터 10, 11, 12, 13, 14 다섯 가지 종류예요. 4G만. 그게 뭐라는? 표준의 종류가 표준의 종류 각 나라별로. 아니 표준을 이렇게 이볼루션을 진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릴리즈 10, 릴 10에다가 그 위에 더 성능을 보강해서 11을 만들고 12를 만들고 해서 14까지가 4G입니다. 그러면 10하고 14하고는 서로 다 통해요? 하드웨어는 통하는데 위에 소프트웨어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 그런 그 최적화 시키는데 LTE 같은 경우에 7년이 걸렸어요. 그 우리 그 3GPP에서 만들고 ITUL에서 승인한 그 숫자가 나오는데 최적화하고 전국만 구축하는데 7년이 걸렸고요. 지금 2019년 4월에 우리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시켰으니까 지금 21, 24년째잖아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인도, 미국에 우리 그 장비를 팔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뭐 아시잖아요.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백도어 문제로 패권 경쟁으로 이게 번지면서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약간의 좀 이렇게 반사 이익을 얻은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10년 터울로 새로운 세대의 시스템이 나온다고 하지만 그 시스템이 10년 후에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3세대 아직도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4세대가 지금도 세츄레이션을 가고 있는 거고 5G는 아직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4G로 넘어가면서 확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바뀐 게 맞습니다. 왜?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보면 무선 네트워크 있고 유선 네트워크 있어요. 네. 그다음에 그 뒤에가 퍼블릭 인터넷망이고 그래서 무선 네트워크를 우리가 라디오 억세스 네트워크 RAN이라고 그러고 유선 네트워크를 코어 네트워크라고 그래요. 네. 그 전체가 이동통신 네트워크인 거죠. 자, 그런데 3세대까지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옛날 우리 집에서 전화하던 그 트래픽은 그게 우리가 서킷이라고 그래요. 서킷. 근데 이제 인터넷 이메일 보내고 이러면 그건 이제 트래픽을 패킷이라고 그러거든요. 노드별로 이렇게 노드를 찾아가요. 네. 이 노드를 갔다 그래서 다음에 내가 보낼 때 똑같은 노드로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한가한 노드를 찾아다닌단 말이죠. 패킷인데 4세대부터는 패킷 온리로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네. 3세대에는 서킷과 패킷이 다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4세대로 진입하면서 네. 무선망뿐만 아니라 유선망까지 전체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바뀐 게 맞아요. 그때. 자, 그런데 4세대에서 5세대로 넘어오면서는 지금 라디오 억세스 네트워크 무선망만 5G NR 뉴 라디오라고 그러거든요. 그걸로 바뀐 거예요. 지금. 그리고 5G 코어 네트워크를 우리가 자, 조금 기술적인 얘기 설명하겠습니다. 네. 자, NSA가 있고 SA가 있어요. non standalone 있고 standalone 있는데 non standalone은 뭐냐면 5G 중에서 이런 겁니다. LTE 코어 네트워크에 LTE 무선망과 5G 무선망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LTE가 앵커가 되는 거고 5G 무선망이 부스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진정한 5G로 되려면 네. 코어넷까지 5G로 된 거를 쓰는 게 낫겠죠. 네네. 그죠? 네네. 무선망뿐만 아니라 유선망까지. 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저도 물론이고 4G와 5G의 데이터 레이트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4G LTE망이 너무 잘 구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코어구나.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최대값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도록 구축이 잘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자, 앵커는 4G인데 5G를 부스트 쓰면서 이게 너무 이 두 개의 컨비네이션을 같이 쓰는 게 5G 혼자만 SA 스탠드얼론으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전체 데이터를 사용자한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자,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들, 잘 깔린 나라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새 표준화 3GPP 단체에서 뭘 하고 있냐면 옵션 4라고 그래가지고 5G의 SA 코어 네트워크를 앵커로 쓰면서 LTE를 놓는 게 아니라 LTE를 부스터로 쓰는. 자,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자, LTE를 쓰고 있으니까 5G를 같이 쓰는 건데 자, 이제 5G로 가면 LTE 쓰지 말고 5G망에 SA로 붙어 이게 아니고 쓰면서 이제는 앵커가 5G가 되면서 네네. LTE가 옆에서 부스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그 LTE가 아주 망이 잘 구축된 이런 국가에서는 아주 큰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제가 잘 이해한 건지 한번 예.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냐면 좀 어려운 내용들이 좀 많아갖고 그 이른바 저 안테나들 잘 보시면 건물 위 같은 데 이렇게 막 붙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저 넓적한 저 나무판 같은 게 막 붙어 있는데 통신사별로 거기서부터 우리 단말기까지는 무선으로 왔다 갔다 하죠. 하지만 이제 그 안테나와 주요 뭐 통신망들은 다 유선으로 연결이 돼 있겠죠. 그 유선으로 연결돼 있는 것들이 이른바 그 핵심 망들인 거고 거기에서부터 안테나부터 갖고 안테나부터 우리 단말기까지 오는 게 이제 최종 전달되는 그 망일 텐데 무선망일 텐데 그 유선망이 4G가 즉 LTE가 기반으로 돼 있는 거냐 아니면 5G가 기반으로 돼 있는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지는데 달라지죠. 우리는 지금 현재 4G 기반망이 너무나 잘 깔려 있기 때문에
4G 기반 망에다가 5G 안테나를 달아갖고 거기서 조금 더 빨리 왔다 갔다 데이터 처리하는 거는 5G 안테나로 좀 처리는 하되 하지만 기본 망 자체는 4G LTE 망이다. 유선망이 맞나요? 근데 요게 5G 기본 망으로 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4G가 약간 뭐 부스터 정도, 그러니까 보조적인 역할을 좀 쓰이는 거고 5G가 기본으로 간다. 요거 맞나요? 예, 근데 이제 유선망과 무선망을 이제 분리해서 말씀을 좀 그게 하는 게 맞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까지는 LTE 무선망하고 5G 무선망이 LTE 유선망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걸 LTE를 놓을 수가 없으니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옵션은 5G의 무선망이 5G 유선망하고 붙는 초이스밖에 없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LTE를 놓기 아까운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옵션이 지금 표준화가 되고 있는데 그게 네. 뭐냐? 자, 5G 망에 유선망에다 5G 무선망을 붙이는데 LTE를 놓지 말자. 그래서 LTE 무선망을 버리지 말고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5G 유선망에다가.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예, 이제 예. 앞으로의 그 새로운 망들은 5G 유선망에 4G LTE도 부스터 달리고 6G 안테나도 부스터로 앵커. 그건 앵커. 얘가 앵커가 기본망이 앵커고. 네. 그 다음에 옆에서 데이터를 좀 더 잘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걸 부스터. 그러니까 이제 5G가 기본망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4G도 부스터 되고 6G도 부스터가 되는 거냐는 거죠. 자, 그거는 네. 6G로 넘어가면서 네. 더 시나리오가 좀 더 많아지겠죠. 아, 지금 4G까지 연구하겠죠, 들어오면.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비전이라고 한 프레임워크가 정해졌는데 거기 이제 숫자들도 정해져야 되거든요. 몇 배 5G에 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 레이트는 몇 배가 나아지고 그다음에 그 지연 속도, 네. 지연 시간은 얼마나 줄어들고 이런 것들인데 이게 다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표준화를 하면서 네. 우리가 정해 나가자로 왜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네, 네. 그 기술의 발전을 보면서 그 타겟을 정하자 이렇게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지금 투자를 해야 되나요? 그럼 좀 6G 예. 아니야 저기 아까 이제 예. 저 LTE를 부스터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예. 그 또 투자가 들어가야 되나요?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그 SA 그 유선망을 구축한 텔코 그러니까 사업자 이동통신 사업자가 국내 KT 단일 사업자입니다. 근데 KT도 그걸 전국에 구축한 게 아니고요. 일부 구간에 구축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다른 알고 데는 있습니다. 넌 스탠드 언론을 했는데 예. KT만 스탠드 언론을 네, 해서 스탠드 언론으로 일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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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냐 그걸로. 하려면? 그럼요. 그 세대별로 이른바 킬러 어플리케이션? 킬러 어플리케이션이든 뭐 컨텐츠들이 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G에서 뭐 뭔가 이렇게 인터넷 말인 거 했다면 4G에서는 이제 이른바 유튜브 무슨 컨텐츠 뭐 무슨 맞습니다. 오디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어서 폭발적으로 사용자들이 늘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5G가 되면 그때 이제 막 나오기 전엔 야 5G로 이제 자동차들 다 연결되고 IoT 세상이 열려갖고 이제 모든 게 다 인터넷에 요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나 사실상 그거는 아직까지 좀 먼 얘기인 것 같고 그 외에 실제로 뭐 IoT 이런 것들은 속도가 느려서가 아니라 그냥 그 연결하는 뭐 접점들이 좀 없어서 그렇지 LTE망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다. 그렇다면 5G는 도대체 뭘로 우리는 킬러 앱이든 킬러 컨텐츠 등을 지금쯤이면 적어도 어느 정도 가시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안 보인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6G까지 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사용자들이 느끼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4G, 5G, 4G로 넘어가면서 유튜브와 같은 이런 큰 정말 알아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알아서 나와준 훌륭한 앱이지 않습니까? 네. 영화도 유스 보고. 케이스 그렇죠. 그만한 훌륭한 이런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없는데 사실 5G에서 그러한 우리 사용자를 위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그때만큼 이렇게 레볼루션하게 혁신적인 이런 게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사실이고 자 5G는 4G와 조금 응용을 달리하면 어떤 다른 응용이 있냐면 B2C만 타겟이 아니고 네. B2B가 타겟입니다.
B2B라 하면 예를 들어 스마트 팩토리, 금방 말씀하셨던 스마트 자율 자동차, 자율 비행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네. 스마트 시티 뭐 이런 것들. 스마트 시티가 커지면 스마트 네이션이 되잖아요. 그쪽의 어플리케이션을 아주 열심히들 하고 있죠. 스마트 제조, 공장 중에 제조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게 이종 산업이지 않습니까? 네. 예, 완전 버티컬 인더스트리인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니까 통신 기술이 그동안은 통신 용도로만 사용이 됐잖아요. 자, 이게 이제 이종 산업에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종 산업에서는 사실은 그동안은 통신은 내가 전화하는 데만 쓰는 거지. 그죠? 내가 하는데 난 유선이면 되고 와이파이면 되는데 네, 네. 왜 필요가 있겠어요. 네, 네. 이렇게 알고 있었죠. 네. 자, 그런데 산업별로 무선이 필요하고 네. 무선도 와이파이로 안 되고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보안 같은 게 아주 약하잖아요. 그다음에 링크의 신뢰도도 사실 끊어져도 와이파이는 책임이 없거든요. 네,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신뢰도가를 요하는 산업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래요. 이미 많습니다만은 그동안은 유선과 와이파이 정도로 해서 네. 그걸 갖다가 그 산업을 운용을 해왔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이종 산업이 각각의 영역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통신이 하나의 디멘전이라면 네. 이걸 자동차도 하나의 완전한 별도의 디멘전이고 네. 독립적인. 네. 예를 들어서 뭐 공장도 한두 개입니까?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제조 공장도 있을 수가 있고 무슨 사출 공장도 있고 뭐 목재 공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자, 각 공장 제조 공정마다 요구 사항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5G는 현재 각 이종 산업에 침투하기 위한 정말 거의 뭐 전투와 같은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예. 그 며칠 전에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특화망이라고 예. 그걸 이제 구축하는 예. 사업에 대해서 각각 주파수를 주는 거죠, 결론적으로. 예, 아니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기술에 대해서 특화망도 알고 계시고. 그냥 흘러가다가 예. 네. 이 특화망이 네. 그 예를 들자면 저도 한 뭐 3, 4년 정도 그 이상 그 5G 기술을 이종 산업, 특히 이제 자율 주행 쪽 같은 데다가 이제 응용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이런 이종 산업들이 어떻게 보면 주관 부처도 다 다릅니다. 그죠? 과기정통부만 아니라 뭐 산자부도 있고 네. 국토부도 있고 뭐 환경부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부처의 지원이나 협조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일단 주관 부처도 다르고 네. 예,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쪽 이종 산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단 우리 IT 특히나 이동통신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죠. 당연 우리가 그쪽의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듯이 그분들도 우리 쪽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서 많은 얘기를 해야 그 산업에서 이 이동통신 5G 기술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지를 우리가 파악이 되고 네. 일종의 투자대 수익 이거를 어떻게 건져낼 것인가를 이게 밝혀져야 되는데 현재 그런 노력들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특화망이 출연하면서 한 2년이 조금 안 됐죠. 특화망이 출연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그전에는 막 5G를 활용을 해보세요. 정말 비즈니스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했는데 특화망이 나오면서부터는 우리의 노력을 상당히 덜어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특화망이 나오면서 오히려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는 응용들. 네. 예를 들자면 우리 윈드팜이라고 아시죠? 그 왜 윈드팜? 그 제주도 바다에 가면 네. 그 강원도 산에 가면 큰 그 바람개비들 있잖아요. 아, 발전하는 거요? 발전하는 거, 발전? 풍력 발전하는 거. 블레이드? 네, 예. 근데 그런 윈드팜들이 하나의 트렌드 중에 하나는 그 블레이드의 사이즈가 점점 거대화되고 네.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이드가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만 설치를 해놓으면 바람이 다른 쪽에서 불면 그냥 멈춰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게 돌려요, 이렇게? 회전도 하고 어. 또 하나는 이 그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그걸 인지를 해서 센싱을 해서 요 그 날개 블레이드의 이 각도도 이게 조절하고. 틸팅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그걸 유선으로 해왔어요. 네. 그 조정하는 것들을. 네. 그리고 이제 그 조정하는 알고리즘도 또 센싱해서 조정하는 알고리즘도 외국 알고리즘이었는데 요즘 이제
그 에너지 솔루션 같은 데서 그걸 이제 국산화하고 있고요. 자, 이게 바깥에서 유선으로 돼 있으니 비바람 다 맞죠. 네. 이게 금방 이런 그러니까 이런 그 선으로 유선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비바람에 노후화되면서 그래서 무선 솔루션을 같이 운용을 하고 싶어해요. 다람쥐가 갉아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자 그런 응용이 있는 거를 네. 우리 쪽 사람들이 어떻게 인지를 하겠어요? 그죠? 그냥 통신사들은 그 일일이 모든 것들을 다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각 예, 예. 회사들별로 우리에게 필요한 요만큼 요런 성격의 요런 것들을 다 규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게 된 게 우리 그 6G 포럼에서 그 작년에 정부하고 같이 해서 컨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화망 컨설팅. 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각 이종 산업 쪽에 문화예술 쪽도 그렇고 에너지 쪽도 그렇고 해양 쪽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와서 우리 쪽이 생태계가 이렇게 돼 있는데 특화망을 적용할 수 있겠느냐를 이제 우리와 같이 논의를 하고 컨설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특화망이 아주 이런 이종 산업에 이런 우리 그 이동통신 5G 기술들이 스며드는데 아주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네, 네. 그리고 좀 더 활성화되면 더 좋겠다 하는 말씀 정도 드립니다. 네. 네. 혹시 그 주파수 대역을 네. 예전에 뭐 2G 때인가 3G 때인가 그때 막 700메가 때 뭐 이렇게 쓰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다시 예를 들면 지금 6G를 그걸로 쓰되 거기에다가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어떤 데이터를 많이 싣거나 이럴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주파수대가 훨씬 더 멀리 가고 훨씬 더 부드럽게 잘 휘어도 가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주파수 대역을 높여갖고 거기다 데이터 많이 싣는 건 지금까지 방식이었다면 마치 그 이제 반도체가 나노를 계속해서 줄이는 걸로 이제 성능 높이다가 예, 더 안 예, 되니까 예. 적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처럼 예, 예. 마치 이제 그 700메가 때 아주 좋은 그 주파수를 뭐 2G 때 거를 5G 혹은 뭐 6G로 바꿔갖고 거기에다가 데이터를 좀 많이 싣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당연히 그런 노력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하나 지금 우리 5G망 구축돼 있잖아요. 네네. 그 기지국에 보면 현재 한국의 국내에 상용화되어 있는 기지국에 64x64로 돼 있습니다. 안테나 수가 64 4x64. 그러니까 TX 기지국이 다운링크 우리 사용자한테 네. 그 전파를 발사하는 트랜스밋 그 전송하는 요런 개수가 64개. 그 다음에 리시브 수신 안테나 수도 64개.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4개 안테나를 사용할 때 그 64개의 무선 채널들이 네. 다 독립적이라면 우리가 서로 다른 데이터를 거기다 실어 나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64배를 우리가 이득을 64배 데이터 속도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런 종류의 여러 가지 기술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700MHz 정말 좋은 주파수 대역입니다. 네네네. 그거 다 알고 있죠. 700MHz에서 800MHz, 100메가잖아요. 네. 다 합해도 100메가밖에 안 됩니다. 네. 그거 이미 많은 시스템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그중에, 대역을? 예, 대표적인 게 우리 그 UC TV 브로드캐스팅도 그 대역의 일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왜 그 재난안전통신망, 철도망, 예, 해상안전망, 안전통신망도 그 대역에서 20메가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니 너무나도 좋은 대역이기 때문에 네네네. 뭐 2기가 3기가에 대해서 커버리지가 1.5배에서 2배, 2배 이상 나오기 때문에 아주 이미 활용을 아주 잘하고 있죠. 그래요? 예. 6G도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그러면. 것도 활용을 하려고는 하는군요. 예, 그리고 5G에서도 이미 쓰고 그런 있어요. 미모 같은 건 사실은 5G 기술이거든요. 이제 그걸 더 고도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 그 안에 있는 기술을 뜯어 보면 4G LTE도 OFDM이라는 기술을 사용했고요. 또 뭐예요? OFD. OFDM은 뭐냐면 그러니까 직교 주파수 분배 DM 멀티플렉싱 오토고널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이라는 네네.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CDMA에 비해서 많은 장점이 있었어요. CDMA가 코드 분할 다중 접속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네. 고속의 데이터를 보낼 때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신기단에서의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지국은
전력 소모 크게 걱정을 안 하죠. 근데 네. 지금 이제 탄소 중립 때문에 그것도 걱정을 해야 될 처지가 됐는데 단말은 배터리 파워 소모가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줄여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이게 하이 데이터 레이트를 그러니까 고속의 데이터를 전송할 때 네. CDMA에 비해서 OFDM이 월등한 장점이 있습니다. 아. 예. 그러고 이런 그 우리가 지상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모바일의 그 높이를 1.5m 우리 귀의 높이로 보거든요. 네. 1.5m. 우리 주변에 뭐 반사체들 엄청 많잖아요. 네. 네. 이렇게 반사하고 산란돼서 가는데 네. 거기서 동작을 아주 잘합니다. OFDM이. 아. 그래서 그 기술보다 더 좋은 기술을 많이 제안을 했는데 결국은 따져보니까 OFDM 만한 게 없더라 해서 5G도 지금 똑같은 OFDM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근데 6G에는 모르죠. OFDM보다 더 좋은 개발. 웨이폼 기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요거 지금 6G 어느 회사가 잘하는지는 모르시죠? 6G 전 세계적으로 네. 아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들이 몇 군데 있죠. 아 그래요? 예,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는 회사들입니다. 어디예요? 퀄컴? 화웨이, 화웨이. 네. 아. 에릭슨, 아. 그 노키아, 회사. 삼성, 삼성. 네. 예, 이런 제조사들이 아주 열심히들 하고 있죠. 그럼 이제 그런 회사들과 연관된 회사들 또 잘 찾아갖고 그럼 투자에 또 연결시키는 예, 게 중요하겠군요. 아 CDMA 사실 퀄컴이 우리나라 덕 좀 본 거 아닙니까? 많이 봤죠. 예. 예, 아주 많이 봤습니다. 원래 이제 그때 당시 TDMA랑 CDMA 두 이제 방식이 있었는데 예, 우리가 CDM 선택하는 거. 우리가 이제 CDMA를 선택해주는 바람에 그 당시까지 대세였던 TDMA, 그 시간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의 유럽이나 뭐 이런데 그런데 말고 우리가 선택한 이 퀄컴이 그래서 그때부터 빵 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럼 맞습니다. 우리한테 좀 은혜를 갚아. 그럴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고 비싸게고 뭐 좀 많이 받아먹는 것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퀄컴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예. 그러면 교수님 보실 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 통신 장비라든지 아니면 통신 기술 같은 건 확실히 뭐 1티어급입니까? 아니면 조금 떨어지긴 합니까? 그러니까 first of the firs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예, 1군 중에서 1군이다. 그렇습니까? 예. 자, 그런데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 우리 이제 글로벌한 벤더가 그러니까 제조사로 네. 이제 삼성전자가 있고 네. 자, 그다음에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3개 이동통신 사업자들도 사실은 글로벌 수준의 사업자들이에요. 이 네트워크를 최적화하고 운영하는 것들을 보면 자, 그런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그 마켓 쉐어로 보면 5위 정도 하죠. 후아웨이, 에릭슨, 뭐 노키아, GT, 노키아, 그리고 한 삼성 정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5위 정도. 4년 전에 삼성이 이제 12%에서 네. 미국 쪽, 인도 쪽 수출하면서 목표를 예. 지금쯤 아니면 2024년 되면 30%로. 그러니까 화웨이가 옛날에 35%인데 예. 그걸 줄이고 자기네들이 30 몇 %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4년 전에 했는데 예. 잘 안 됐군요. 네, 지금 잘 안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 초기에는 분위기 좋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당시쯤 해가지고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그 통신 네트워크,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부터 이제 야기된 이런 이제 패권 경쟁으로 해서 약간의 이제 반사 이익을 많이 볼 것이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로 해서 더 이상 그 삼성전자가 포션을 늘리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여태까지는 안 좋았는데 네. 아니, 삼성전자 목표대로 안 갔잖아요. 4년 동안 안 갔는데. 초기 목표대로는 못 간 네, 거죠. 못 갔죠. 많이 못 갔죠. 근데 그럼 향후에 또 갈 수 있나요, 지금? 그래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 6G의 그 대표적인 몇 가지 그 핵심 기술들도 아주 뭐 글로벌한 수준에서 열심히 개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뭐 우리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IT 쪽 특히 이동통신 분야의 엔지니어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셨다시피 10년마다 한 번씩 표준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계통에서 한 30년 근무했다는 소리는 바뀐 표준을 3개 이상 팔로우를 하고 상용화에 노력을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엔지니어들은 뭐 한가할 새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가 이 퍼스트 오브 퍼스트를 계속해서 네. 좀 유지를 하고 혹은 뭐
초격차를 좀 해줘야 되는데 상황이 이렇게 쉬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생태계 구축에 조금 활성화가 됐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하나는 뭐 국내 내수 시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레퍼런스로 하기에는 정말 훌륭한 이런 사이즈와 이런 그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에릭슨 같은 경우에 스웨덴 하면은 뭐 우리나라하고 비교해도 뭐 우리가 뭐 내수 시장 사이즈로 보면 그게 뭐 뒤지는 건 아닌 것 같고 한데 전체적으로 볼 때 국내에서 이런 그 생태계 구축, 그러니까 건강한 생태계가 좀 구축이 돼서 해외로 함께 이렇게 발맞춰서 나가는 게 보조 맞춰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통신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좀 정리를 좀 하고요. 예. 오늘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 예. 또 이렇게 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마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최대한 또 쉽게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예.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6G 얘기는 네. 거의 뭐 프레임워크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네. 뭐 거의 뭐 말씀을 못 드린 것 같고요. 또 그렇게 되면 더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네네. 뭐 다음 기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저도 공부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6G 얘기해 예. 주신 한국 6G 포럼의 집행위원장이시죠? 인하대학교 장경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